시장 환경 공감을 하고 업계가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처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주의에서 오늘 우리 토론자분들께서는 일단 6분 내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분 내로 얘기해 주시면 한 바퀴 돌고 나서 시간 좀 남으면 또 한 1분씩 더 드리든가 뭐 상황 보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플로이의 말씀도 좀 들어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나중에 또 토론자들 내용하고 발제자의 내용이 의견이 좀 엇갈리는 부분은 또 발제자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멀리서 오신 분은 항상 듣게 제일 마지막에 한참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제 주식점 잘 모르니까 여기 계신 분들 얘기 다 듣고 나서 종합해서 하시면 얘기하기도 쉽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강민철 국내 영어과 분과위원장님 오늘 제주 관광이 좀 어려워지는 걸 지금 느끼고 있습니까? 하고 토론 시작해 주시죠. 6분 내로. 저희가 저번 주에 우한이랑 청주랑 대구랑 좀 다녀갔습니다. 저는 여행업 입장에서 오늘 좀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한 쪽이나 이렇게 청주 쪽으로 가보니까 다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LCC들이 이 해외 노선을 많이 띄우면서 그쪽 상품들을 많이 팔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 상품은 해외 상품에 밀린다 그래요. 아까 뭐 교수님이 발표를 해서 뭐 오사카가 46만 원이고 제주가 10만 원이다라는 것도 있지만 또 LCC가 많이 뜨면서 일본 노선이 뭐 한 15만 원대, 항공료가 뭐 쌀 때는 99,000원 뭐 이렇게까지 떠서 개별 관광객이나 이런 게 해외로 많이 뺏긴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감소 요인을 조금 이제 저희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감소 요인은 지금 외국인 관광객 감소 요인은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항공 좌석 공급이 줄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올 여름에 이제 완도 노선의 배가 단항이 되면서 요 줄은 만큼의 내국인이 감소세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항공 노선도 중요하고 선박 노선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제주공항 같은 경우는 슬롯이 지금 한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35회 정도의 한계가 있고 슬롯을 늘리는 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인데 이제 우리가 행정이라든가 이런 게 이 노선이라든가 이 좌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얘기를 해보면 대형 기종을 투입하는 건데 대형 기종을 투입을 할 때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거를 좀 지원해 줌으로써 좀 항공 좌석을 늘려야 되지 않나요? 좌석을 분명히 늘려야 그만큼 관광객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대형 기종이 들어오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역의 운송도 있지만 또 이 제주 농산물이라서 화물 운송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LCC들이 생기면서 50인승짜리들도 막 생기고 이러는데 LCC가 50인짜리도 한 슬롯을 먹고 777 395석짜리도 한 슬롯을 먹거든요. 그러면 비행기가 8대 띄운 효과가 나올 수도 있어서 반드시 이 대형 기종에 대한 인센티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 다음 이 컨텐츠의 부재라고 자꾸 하는데 우리도 이제 관광인으로서 외국인 카지노라든지 그 다음에 한라산 케이블카라든가 이게 환경연대에서만 자꾸 뭐 안 된다 할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도 이런 케이블카나 외국인 카지노를 유치를 해달라고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솔직히 관광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양반인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도 멋있게 내고 투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지금 관광업계들이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들어도 정말 안 하고 어떤 데는 농사 짓는 데는 양배추 잘못되면 양배추 보상해주고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관광업계는 정말 GRDP 몇 프로라고 하면서도 그런 것도 안 해주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도 이제는 이런 케이블카나 이런 유치를 하려고 좀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또 정책에 한번 얘기를 하면 이 마케팅은 지금 해서 내일 당장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케팅은 이게 지금 쏟아부으면요. 지금 효과를 보는 게 아니고 내년 내후년을 위해서 쏟아야 돼요. 근데 한 3년 전인가 어떤 뭐 정책 담당하시는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야, 이제 뭐 내국인들은 이제는 뭐 그냥 알아서 오지 않냐. 그때 그만큼 신경을 못 썼기 때문에 지금 줄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잘못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장기적인 플랜과 단기적인 플랜을 해야 되는데, 장기적인 플랜은 분명히 어떤 제주관광 이미지 홍보라든가 이런 걸 해야겠죠. 이거는 뭐 잘하시는 분들이 공사나 이런 데가 해야 되겠지만, 단기적인 이 플랜에서 이 마케팅은 사업자들하고 같이 얽혀가지고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이래야 성과물도 나오고 이러지, 행정에서만 무조건 다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성과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단기적인 플랜에서는 사업자들과 같이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고, 뭐 저희도 이제 외국인 차타를 전 세계를 많이 띄워봅니다만은 그 차타를 운영을 해보면 이게 시장 다변화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뭐 동남아나 일본이나 이런 분들은 뭐 워낙에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제 하겠지만, 저희가 그 러시아하고 그다음에 무슬림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무슬림 관광객 제주도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포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저희가 한 9월달에 무슬림 관광객 한 100명을 단체로 해가지고 버스 3대 정도를 진짜 무슬림을 저희가 한번 모객을 해봤는데 가능합니다. 무슬림이라고 해가지고 꼭 할랄 음식점이 들어가야 되고 해야 된다는 우리 뭐 기도실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거가 필요하다고만 해서 우리가 안 하는데요. 가능합니다.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비데가 없다, 뭐 이게 안 된다. 휴대용 비데도 다 있고요. 그 다음에 할랄 음식이 안 되면 생선으로 먹이면 돼요. 그래서 해봤는데 좀 가능하다는 가능성도 좀 봐서 이런 것도 좀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업계에 계신 분들이나 호텔이나 이런 분들은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체류를 해요. 여기 오면 8박에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8박을 작년하고 올해까지 해서 8박씩 2번 차타를 운영을 해왔는데요. 가능해요. 근데 러시아는 또 해보니까 이제 어떤 게 요구하느냐면 러시아에서 제주로 와서 또 제주에서 사이판을 가든지 이런 거를 또 원해요. 제주만 15박을 하기 힘드니 제주에서 한 5박을 하고 뭐 사이판에서 7박을 하고 이러고 싶다. 이런 상품을 만들고 싶다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내년에는 아마 저희도 그런 거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러시아나 이런 장기 투숙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들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얘기해주면 나중에 나머지는 영진이 그냥 진짜 실질적인 우리 호텔 쪽에는 우리 현대단 쪽에는 해야 돼,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여행학교에서도 아주 그 힘들어하는 것처럼 전문적인 사람. 실은 경제적으로 지금 아주 힘든 거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뭐 수치적으로도 똑같고 마찬가지고 이 필드에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다 아시겠지만 공급 이슈를 엄청 초과를 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뭐 그 대형 호텔들 마이스를 주로 유치도 하고 그 대형 호텔들은 그나마 오디너링크라든가 수익 구조가 어느 정도 맞춰지고 있는데 중소형 호텔들은 상당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DP도 못 맞추면서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요즘 추세는 대형 호텔 측면에서도 뭐 중문 예를 들면 S 호텔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대형 온라인사에 수수료를 빼고 10만 원 후반대를 냅니다. 10만 원 후반대. 그럼 중저가 호텔들은 그보다 더 싸게 내놔야 먹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더욱더 온라인사, 대형 온라인사에다가 수수료를 어느 한정 정도의 프로테이지를 주고는 자유스럽게 딜할 수 있도록, 자유스럽게 고객들에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에 그 중소형들이
동참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온라인 사회는 사실은 수익이 좀 창출되고 있지만 소형 호텔들은 상당히 수익 구조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형 호텔이나 중소형 호텔은 뭐 좀 후에 재현을 하겠지만은 다른 방향으로 좀 틀어서 한번 제주 시장이라든가 제주 지역의 호텔이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분양형 호텔로 인해 가지고 제주 지역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그 저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분양형 호텔들도 사실은 외면할 게 아니라 이 분양형 호텔들도 어떤 테마를 씌워서 같이 공생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즉 뭐 어떤 테마를 입히는 것에서 목적형 스포츠가 되든 웰네스가 되든 힐링이 되든 이런 형태로 해서 의료가 되든 이런 걸로 해서 같이 융합을 시켜서 나간다면 그래도 이렇게 건전한 저가 시장을 좀 타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한다면 이게 좀 위험한 발상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렌트카 총량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은 뭐 향후에 나가서 분양업들도 뭐 총량제를 두고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뭐 이건 절대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향후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불법적으로 지금 계속 숙박업이 행해지고 있는 것들을 지금 협회라든가 지도 관리 감독을 하면서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저도 한번 목격을 했지만 불법적으로 숙박센터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주변에서도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도 관리 감독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일 드리고 싶은 건 발제장께서 지난 10년간의 제주 관광의 기회 요인 중에 웰네스 힐링, 목적지 테마 프로그램 및 생태 관광 상품 개발을 그 기회 요인으로 두었습니다.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에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런 기회를 놓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회 요인인데 기회를 놓치고 있는 부분이 지금이라도 어떤 목적형 호텔 관광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모 호텔이지만 이런 목적형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6개월간에 약 예를 들면 개인 기업이지만 1억 3천만 원 이런 큰 비용을 들여가지고 대행사를 끼워서 홍보 마케팅 판촉을 합니다. 그 회사는 그 호텔은 중국의 지사도 있지만 LJ에서도 일본에다가 또 그 회사 사무실을 임대를 해서 이번에 계약을 완료해서 일본 시장도 뚫으려고 개인 기업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물론 협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계시지만 좀 더 집중적으로 도나 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집중적으로 그 중저가 호텔들의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형에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예를 들면 그 의료 관광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의료 관광인데 물론 제주에서 의료 관광이 될까라는 의심을 가지고 안 될 거라는 부정적인 말씀들이 많으세요. 좀 전에 말씀한 부분도 있지만 의료 관광이 꼭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앞으로 향후 뭐 우리 내주 시장만 해도 한 3만 불 후반대만 돼도 건강과 그리고 증진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서구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서 지금 투자를 많이 해서 어려움 속에도 많이 있지만 한 기업이 어떤 목적형으로 해가지고 의료 관광이라는 부분을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향후에 이게 지속 가능한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운영을 하고 필드에서 느끼지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심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예를 들면 중국에 말씀하신 다 불직 기업의 부회장님이 한 3개월로 다녀가셨습니다. 3개월.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를 했지만 과학적이면서 근거 있는
그런 그 테마로 기술을 해서 이번에 그 근육량이라든가 유지를 하면서 25kg를 빼가지고 갔습니다. 그만큼 이런 틈새 시장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은 투자를 돈을 많이 냈습니다. 그만큼 이런 고부가 가치 상품들이 충분히 틈새 시장이 있기 때문에 흡연 가능할 거라고 실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박지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7년도에 그 코리아 럭셔리 트래블 마켓이 있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저희가 유일하게 여기서 25선으로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처음 요청을 해서 럭셔리 관광 상품을 만들자 라는 지역에서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부분을 작년에 제가 처음 참석을 했는데 제주도에서는 아무도 참석을 안 하셨어요. 협회, 공사, 도에서도 아무도 안 하셨죠. 아무도 안 해서 사실 좀 멀쩡하면서도 좀 소외감도 느끼면서 이러면서 우리 그 제주시장에서 질 높은 관광을 하자라는 취지로 해서 많이 토론도 하고 하지만 초대를 받지 않은 건지 참석을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그 좀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대신 원래는 딱 가보니까 그래도 관광부가 사장님 오셔가지고 많은 분위기를 좀 띄우고 제주시장에서도 제주에서도 이런 럭셔리 관광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인사를 나눠서 상당히 그 업계에서는 그래도 좀 힘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 협회에서 저 행사하는데 안 갔다 왔습니까? 럭셔리 트래블 마케팅도 하는데 협회 안 갔습니까? 저희 한 가지만 가시죠. 그러면서 그 웰네스라든가 힐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그 도에 보게 되면 도에서는 상관한 한 10몇 가지 업무 중에 웰네스라는 걸 하나를 딱 두셨어요. 이런 목적적 관광에 대해서 하나가 딱 두었는데 우리 협회나 공사에서 물론 그 해마트처에서 웰네스 관광이라는 거를 많이 하긴 합니다. 근데 팀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도 그 제주도 같은 경우. 그래서 향후에 이런 걸 선정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웰네스 팀 정도 아니면 관광 목적형 관광팀 뭐 이런 형태의 도든 협회든 공사에서든 어디서든가 이런 게 구축이 돼가지고 중저가업체들이든 아니면 미래의 어떤 좋은 가치의 상품들을 만들어내면서 추진해 나가면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호텔이 그냥 잠자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각자 개성 있는 테마를 살려서 하면은 제주도의 호텔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봅니다. 다음에 우리 이호영 교수님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 우리 발표했던 내용과 관련 지어서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현지에 계신 분들이 실질적인 단기적인 목적에 대한 언급을 다 해주셨는데 저는 연구자나 교육자의 입장으로 좀 더 장기적인 목적에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마케팅적인 접근으로 볼 때 우리는 스완 어널리시스라고 하죠. 스트렝스, 위크니스, 오퍼튜니티, 트레이트라고 해서 장점은 제주도의 장점은 경관, 먹을거리, 단점은 쇼핑거리가 없고 비싸고 불친절하다. 위협은 경제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위협도 지금 북한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다고 치면 기회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 제자리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정책자의 입장, 그리고 기부할자의 입장, 관련 업체의 입장, 그리고 저같이 연구자나 교육자의 입장으로서 바라보는 이 제주 관광 발전에 대한 그 시각이 다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안에서 의견도 다르고 충돌할 수도 있고. 근데 정책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보면 우리는 이제 제주도는 되게 제가 여기 지금 제주한라대학교 지금 2번째 학교가 제주도에 있은 지 1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주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외부인으로 볼 수 있는데 멀리서 내다봤을 때 제주도를 그러니까 제가 왜 하와이만큼의 경관을 갖고 있는데 왜 제주도는 하와이만큼의 세계의 섬이 되지 못하지라는 의문을 매번 갖고 있었는데 제가 여기 6개월 살면서 이게 장애물이 많구나라는 거를 몇 가지를 느꼈어요. 그래서 기회가 주셔서 저도 이제 여기서 한번 언급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지금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제주도의 발전을 얘기할 때 홍콩, 싱가포르, 하와이를 약간 모델로 많이 삼기를 해요. 마케팅을 많이 하는데 사실 출발점이 틀린 게
싱가포르나 홍콩과의 그 출발점이 완전히 틀린 게 그러니까 하와이는 멜팅팟으로 다민족으로 시작한 곳이고, 그리고 싱가포르도 말레이시아의 섬에서 떨어져 나와서 총리가 아예 영어 교육을 아예 그냥 정교화시켜버려서 애들을 인프라를 확실하게 금융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자원이 하나 없는 나라에서 GDP가 우리나라를 앞서는 지금 도시로 지금 그러니까 국가로 지금 되고 있고, 홍콩도 영국의 식민지로 인하여 아예 영어권의 나라, 영어권의 지금 이제 도시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제주도가 출발하는 선상이 사실 그 세 개의 나라와는 너무나 틀려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사실 제가 밖에서 봤을 때 처음에 여기 들어와서 느꼈던 이 배타성과 그 제주 도민의 색깔이 너무나 강해요. 근데 이게 그 색깔을 문화로 만들어서 상품으로 만들어서 여기 계신 관련 업체분들이 상품화를 정말 이 제주도의 문화나 색깔, 왜냐면 하와이의 역사가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그냥 릴렉세이션을 위한 하나의 그냥 그 리조트 편하게 쉬기 위한 하나의 섬이지, 거기에 한 패키지, 한 여행사가 그 역사 관련 패키지 만들었다가 실패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제주도는 역사와 문화가 너무나 분명한 역사와 문화가 있는데 이거를 상품화하고 해야 하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 정책자 입장에서 제가 바라보는 거는 저희 그 학생들, 특히 제주도민 학생들은 영어를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해야 된다. 아니다. 우리 그 제주도만의 색깔을 가지고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아직 아이덴티티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제주도의 아이덴티티가. 홍콩은 쇼핑하러 가고, 뭐 제주도는 하와이는 릴렉세이션을 하러 가는데, 이 하와이만의 아이덴티티가 만약에 자유도시도 만들어야 되고, 릴렉세이션을 위한, 그러니까 그런 도시, 그러니까 자연 경관을 즐길 만한 도시, 섬으로도 만들어야 된다. 그걸 공존하게 만들려는 계획 도시를, 절대 손대면 안 되는 너무나 아름다운 경관은 그대로 보존을 하고, 국제자유도시를 할 수 있는 그 IT계나 그런 데서 와서 금융도시로 할 수 있는 그 지역을 또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오벌 투어리즘으로 인하여 주민이 절대 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민이 피해 입지 않은 지역, 주거 지역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그 계획을, 도시 계획을, 장기 계획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플러스 장기적으로 여기 인프라 학생들을 영어 교육을 좀 더 집중적으로 좀 했으면, 사실 제주신라 같은 경우에는 뽑으면 여기 도민 학생들 거의 안 뽑고 외부에서 많이 대체되죠. 영어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 그래서 영어 교육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이제 지원,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바라볼 때 거기에 대한 지원, 또 개발자와 정책자는 이제 어떻게 되고, 관련 업체 같은 경우에는 단기별로 지금 뭐 비수기다, 성수기다, 지금 안 좋은 시기다. 사실 멀리 내다볼 때 이 타겟층을 우리는 아까 일본만 비교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 국내 관광객들 다 동남아로 많이 뺏겼거든요. 사실 이게 일본과 동남아를 많이 뺏겼는데, 그게 깔려 있는 걸 보면 다시 아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타겟층 국내인, 그리고 일본인, 딱딱 중국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아까 무슬림 얘기를 하셨는데, 동남아의 타겟층에 맞춰서 우리가 상품화해서 그 타겟층에 맞는 거를 만들어내는 관련 업체분들이 많이 고민해야 되고, 거기에 많은 상품화를 개발을 해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지금 현지의 숙제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현지에 포커스를 두고, 그거는 계속 그때 맞춰서 우리가 그 타겟에 맞춰서 상품 개발을, 저는 제주의 색깔이나 제주의 색깔과 제주의 문화를, 그러니까 홍콩이 가지지 않은, 싱가포르가 가지지 않은, 그리고 하와이가 가지지 않은 제주도만의 이걸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상품화를 해야 된다는 하나의 견지를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국내인들이 많이 여기 다시 돌아오지는 재방문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여기 6개월 있으면서 알았어요. 이게 제주도민들의 무뚝뚝함이나 불친절함이 이게 문화였구나. 약간 이게 친절이 사실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재방문의 최대의 상품이거든요, 사실. 근데 정말
정말 불친절해요. 제가 여기 살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교육자로서 제 이제 학생들이나 이런 이제 서비스 마인드나 이런 거를 엄청나게 교육시키겠지만 이게 무시해야 될 게 아닌 거예요. 제가 다시 오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많이 상품을 많이 콘텐츠도 만들지만 너무나 기본적인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기에는 너무나 뭐 꼭 뻔한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한 번은 꼭 짚고 나가야 할 정말 친절에 대한 그러니까 교육이나 뭐 마인드나 이런 게 너무너무 부족해서 우리는 또 그걸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는 많아요 사실. 근데 거기를 많이 놓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 혁신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떼는 게 더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근본을 제가 약간 전체적인 그림에서 근본적인 부분을 제가 뒤집어 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간이 좀 오버됐습니다만 죄송합니다. 혁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 제주도 저도 뭐 계속 느끼는 겁니다. 이게 뭐 우리 서비스 얘기한 지가 지금 뭐 30년도 넘잖아요. 근데 바뀌지가 않아요. 제주도의 관광 서비스 친절 이런 거 있죠. 저도 우리가 도내에 있는 식당에 뭐 먹으러 가도 친절하지 않다는 거 느끼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얼마나 그런 걸 절감하겠습니까? 좋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제주도에 와서 무시당하면 손님 대접을 제대로 못 받으면은 아마 지금 이호영 교수님 말씀하는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콩, 싱가포르, 뭐 하와이 하고 우리 자꾸 제주가 비교하는데 싱가포르 같은 데는 국가예요, 국가. 국가의 인프라를 갖고 관광을 하기 때문에 제주도보다 관광이 상당히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로컬 인프라를 가는 거니까 한계가 되게 많잖아요. 막바로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홍콩하고 이런 데도.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상당히 우리가 이들하고 비교할 적에 열악한 조건이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다음에 우리 편성희 발행인 그래서 아까 소개할 적에 시간을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좀 짧게 좀 핵심적인 거 우리 제주도 사람들한테 좀 따끔한 거 좀 한마디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요약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의 배경은 저는 이래요.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콘텐츠를 질 좋은 고부가 가치 콘텐츠를 만들자. 이걸 위해서 이제 저도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위스나 태국, 후아인이나 이런 곳을 봐도요. 지금 남북한 종전 선언 후에는 좀 평화로운 한국 분위기가 조성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지금 뭐 아까 이제 홍성환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상당수 이제 제주도민께서는 평화 무드가 조성이 되면 이제 제주도 관광객을 많이 뺏길 것이다라는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북한 쪽 여행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이제 늘어나겠죠.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은 오히려 제주도에 더 장기적으로 체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제주도가 천혜의 또 자연 경관 그리고 또 휴양지로서의 인프라를 굉장히 잘 갖추고 있어요. 그런 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제주도의 자연 특성을 잘 보존해서 해외 부호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휴양형 인프라를 좀 조성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위해서는 이제 저는 이제는 빅데이터를 넘어선 좀 나노데이터, 나노급의 그런 데이터 수집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데이터는 의사결정에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소비 행태도 사실 데이터로 추적하는 그런 산업이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이죠. 저는 모빌리티에 대한 그런 나노 데이터 수집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 모빌리티는 흔히 뭐 말하는 지금 제주도에 지금 버스 그리고 제주 시티 투어 버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의 렌터카, 내비게이션, 그리고 택시, 또 나아가서는 자전거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일본이나 인도나 이런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모빌리티를 이용한 그런 나노 데이터 수집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지금 여행객들은 체험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그리고 경험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데, 그리고 알려져 있는 데보다는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발품 팔아서 그렇게 가고자 하는 리피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리피터들을 많이 유치하려면 사실 새로운 지역, 새로운 콘텐츠를 많이 소개를 해야 되는데요. 그 모빌리티 나노 데이터를 이용을 하면요, 여행객들의 동선 파악이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현재 뭐 SKT나 KT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어떤 빅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이제 활성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쪽에 관광객 동선을 좀 많이 활용을 한다면 우리가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내 여행객들, 뭐 서울에 거주하는 여행객들은 제주도에 어딜 많이 가더라, 또 강원도에 있는 여행객들은 제주도에 어딜 많이 가더라, 어느 맛집을 많이 가더라, 어느 맛집에 있는 음식에 대한 사진들을 많이 가더라, 이런 것들을 버스, 렌터카 뿐만 아니라 자전거까지, 자전거에도 GPS뿐만 아니라 GPS와 비슷한 어떤 측정 도구를 이용하면 실질적인 정확한 실측 통계 자료를 만들 수 있어요. 단순히 이제 입국자 수, 뭐 방문객 수, 이런 걸로만 통계를 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선 파악을 통한 그런 통계 자료를 갖고 트렌드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안은 사실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전이죠, 김남도 서울대 교수가 발표한 트렌드 코리아 2019에도 나와 있는 얘기이기도 해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주 관광과 직접적으로 연관할 수 있는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좀 전에 말했던 그런 데이터 지능, 나노 데이터 수집,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마케팅보다는 콘셉팅이 중요한 시대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컨셉이 명확해야지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데요. 가까운 일본도 마을마다 컨셉이 다양하죠. 뭐 예를 들면 뭐 닌자 투어리즘, 애니메이션 투어리즘, 뭐 식도락 투어리즘, 뭐 사케 양조장 투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스포츠 투어리즘도 굉장히 많습니다. 체험하고 싶고 돈을 쓰게 하는 매력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특징은요, 인위적이고 즉흥적인 컨셉이 아니에요. 어떤 뭐 인스타그램이 대세야, 그럼 인스타그램에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자, 유튜버가 대세야, 유튜버를 초대하자, 이런 어떤 컨셉 설정이 아니고요. 그들만의 전통과 역사, 이슈가 된 사례를 고증해서 확립한 컨셉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그들은 스토리를 만들고, 그 스토리를 갖고 영화라든지 웹드라마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죠. 이제 미스터 선샤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이제 드라마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지금 충남 쪽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관광객들이 이번에는 이쪽으로 한번 여행을 가봐야 되겠다, 단양 팔경을 여행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동선 파악을 해두고 좀 쉬었다 가죠. 예. 간단히 얘기한다는 게 자꾸 간단히 얘기하니까 너무 이제 많은 걸 이제 얘기해 주셔서 이제 고맙습니다만, 빅데이터가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면 제주도 관광이 바뀔 수 있죠. 그때는요, 제주도 관광만 바뀌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의 관광도 바뀌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빅데이터가 이렇게 잘 정리된 상태에서, 그게 활용되는 상태에서는 또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쟁이 또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쉬운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혁신의 혁신, 자꾸 우리 이모의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혁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혁신은 다 깨고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그런 기분을 우리가, 그런 긴장감을 좀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신문 발령이니까 할 말이 너무 많으실 거예요. 하루 종일 얘기해도 뭐 다 얘기 못할 겁니다. 우리 홍재선 팀장님은 오늘 서울에서 언제 출발하셨습니까? 사무실에서? 어젯밤에 와서 이제 여기서 5분 얘기하려고 이제 하루 동안 이제 계신 것 같은데, 시간을 조금 본인이 원하시면 시간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에서 서울관광공사계획에 해당되는 관광재단에서 이런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그동안에 상당히 그 축적된 노하우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제주관광 관광객이 줄어들고 관광 수입이 줄어들고
그 불만사항, 관광객의 불만사항은 계속 누적돼 가고 뭐 그렇게 뭐 그렇다고 뭐 그런 걸 그냥 일거에 타결할 수 있는 이런 뭐 정책이 그냥 팍 튀어나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좀 시원하게 한번 좀 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모두의 차장님께서 관광인 여러분들의 기운에서 심차게 하시자고 말씀하셨던 거가 되게 인상적인데요. 사실은 저는 서울관광재단에서 왔습니다. 서울관광재단은 기존 그 제3섹터형 공기업이었던 서울관광 마케팅 주식회사가 비영리 기구로 전환돼서 이제 금년 4월 23일자로 재단으로 전환되는데 이제 재단으로 전환시킨 이유는 관광 산업의 특징이 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관광 산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도시나 지역 국가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관광에 대한 욕구가 발생하면 관광 사업체가 그분들을 이제 유치하는 그러니까 선 공공의 역할, 후 민간의 역할 이런 기능들이 사실 관광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공공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제 재단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뭐 제주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 가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우려하는 목소리를 많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이게 우려할 만한 사항인가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예로 오늘 이런 자리를 17회 동안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벌써 17회 동안 이런 거를 하셨다 하고 제주도에서 특히 관광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뭐 협회도 그렇고 뭐 제주관광공사도 그렇고 전문 기구들도 잘 운영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인이 행복해야 관광객도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광인 여러분들 좀 힘내서 긍정적인 마음을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뭐 일례로 들면 지금 과잉관광 부분 얘기를 주셨는데 제가 우리 발제자께서 원고를 미리 좀 보내주셔서 스타디를 좀 하고 왔는데요. 제주의 관광객이 연간 1,585만이 들어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주 주민수를 찾아보니까 한 66만 정도 돼요. 그러면 제주 인구의 한 24배 정도가 1년에 방문하시는 건데요. 해외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뭐 베니스, 바르셀로나, 베를린 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고요. 그중에 베니스는 인구는 5만 정도 되는데 방문객이 한 2,500만 돼서 한 500배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엔가 비슷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기관들 협력을 잘해서 공통의 이제 해법들을 좀 찾아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늘 발제해주신 홍성환 교수님 발제를 들으면서 사실은 조금 희망적인 부분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발표하는 내용 중에 수요자들 댓글을 쫙 다른 거를 분석을 해주셨는데 기존에 사실은 못 보던 패턴이었습니다. 기존에 거의 대부분 공급자 아니면은 정책적인 이슈들만 많이 제시가 됐고 수요자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분석들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오늘 제가 제주도 와서 이거 자료를 듣고 아니면 서울에서 이제 회의 자료를 미리 검토하다가 이게 진짜 진정한 이제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제주도가 변해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제가 느낀 부분들을 그냥 저는 이제 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R&D에 대한 개발이 필요합니다. 관광산업이 경험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근데 경험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워낙 시장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문화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외래 관광객 시장에서 한국을 앞질러서 굉장히 많은 이제 유출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엔화의 영향뿐만이 아니라 물론 엔화의 영향이 제일 크고요. 그 전에 일본에서 노무라나 PwC 등 국제적인 컨설팅 기관을 통해서 전 세계 각 지역에 있는 경쟁력들을 다 분석을 해요. 제가 지금 전략계획 팀장인데요. 전략계획 팀장 하기 전에 관광 마케팅 팀장을 했고요. 마이트 팀장을 하고 전략계획 팀장을 모아서 여기 이제 들어오는 각종 보고서들을 일일이 시험을 해서 정리를 하는데 저한테도 연락이 왔거든요. 일본에 있는 교수님한테도 연락이 왔고 제가 해외 세미나나 학회나
나가면 뭐 PWC 노무사에서 연락이 만나서 물어보는 내용이 있어요. 서울의 관광 정책이 변화가 없습니까? 서울의 관광객에 대한 그 관광 예산은 얼마나 달성이 될 겁니까? 이런 자료들을 수집해서 계속 분석을 하세요. 결국 그러한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수집을 해서 거기에서 장단점을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장단점이 결국 업계에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계가 일본 도쿄나 오사카는 어떤 부분들의 장단점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 공략을 해야 되겠다라는 기초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호텔 쪽에서도 나오겠지만 지금 에어비앤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시장이 확대되면서 서울에서도 이제 호텔러브에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좀 쉽게 얘기하면 갈라먹기 하는 거 아니냐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게 지금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요. 미국에서 DNAI라고 하는 그 마이스 쪽의 연례회의에서 한 3, 4년 전에 벌써 토론회를 붙였어요. 에어비앤비 대표랑 호텔 대표랑 토론을 붙여서 에어비앤비가 왜 호텔 시장을 갉아먹게 두느냐, 정책적으로 저거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호텔에 그 텍스가 없습니다. 관광세가 없어서 그걸 다시 관광산업에 재투자를 하는데 호텔 매출이 줄어들면서 관광 텍스가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산업 전체적으로 이제 영양 공급이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벌써 수년 전에 그 이슈가 제기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런 부분들의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R&D를 하셔서 좀 발굴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SNS의 강화 부분. 지금은 어떠한 매체보다도 SNS의 광고 효과가 제일 큰 시대입니다. 다만 SNS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어보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현지인의 눈으로 현지인한테 홍보하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서울도 SNS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거든요. 심지어는 서울시에서 SNS를 한 발로 못 만들게 돼요. 정부와 담당관실에서 못 만들게 합니다. 너무 많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통합하고 주기라고 하는 측면인데 가장 중요한 이슈는 SNS를 쓰는 계층이 누구냐. 대부분 젊은 사람이거든요. 젊은 사람의 감각에 맞춰서 젊은이한테 정보가 전달이 돼야 그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그 세대가 다른 세대에서 초점을 다르게 홍보하면 효과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쓰고 있는 방법은 일본, 중국의 대학생들을 활용해서요. 그들이 체험하게 하고 그들이 올리게 하고 그 내용을 퍼뜨리는 거 저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만들어서 어떤 콘텐츠에 어떤 포커스를 주느냐는 SNS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특히 현지인을 좀 현지인이라는 게 이제 우리 유학생들도 있고요. 저희는 유학생들 활동을 제일 많이 하고 또 이제 젊은 층에서도 한국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활용하면 조금 더 효과적인 마케팅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해외 언론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해외 광고를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싱가포르, 미국, 심지어는 뉴욕, 유럽 쪽, 남미 쪽 광고를 많이 하십시오. 다만 이제 광고만 하시는 게 아니고 광고를 하다 보면요, 그 현지 매체들의 기자들을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자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되게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도 이제 외국 기자들이 많이 오거든요. 저희 사무실에 인사하러 오기도 하고 광고권 때문에 협의하러 오는데 저희 그냥 안 돌려보내요. 앉혀놓고 물어봐요. 중국의 지금 국경의 지금 상황이 어떠냐, 일본의 상황이 어떠냐. 그러면 기자들이 한 30분 얘기하고 털어놓습니다. 야, 중국은 지금 국경 같은 경우는 에어폴루션이, 그러니까 대기오염 문제가 너무 이슈가 돼가지고 관광객들이나 마이스 참가자들이 그런 부분들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 또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무슨 단체가 일본 와서 호텔에 협의했는데 뒷줄을 좀 쓰자 그러는데 자기네 규정상 못 쓰게 돼 있다고 막아버렸다. 그래서 일본 사람도 너무 딱딱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불평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와요. 그러면 저희가 결국 이 경제를 하러 갔을 적에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거예요. 중국하고 붙으면 무조건 깨끗한 환경 부분들 집중적으로 공략하고요. 일본하고 붙으면은 우리는 융통성 있게 대응해주겠다라는 부분들에 그 포커스를 맞춰서 발표를 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되려면 결국엔 정보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 정보는 사실은 민간에서 확보해서 민간에서 정리해서 제포하시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결국 공공에서 취합해서 정리해서 민간한테 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좀 만들어 주시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경쟁력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발제하신 홍 교수님께서 럭셔리 관광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뭐 일례를 들어서 해보면 그 웨딩 관광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 좀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포트너 발표에 따르면 2017년도 기준으로 중국에서 웨딩 시장 규모가 약 1조 4,640억 위안, 우리 돈으로 한 234조 원쯤 되고요. 그게 2021년쯤 되면은 한 3조 3,6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538조쯤 될 거라.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중국 바이두의 그 통계에 따르면은 해외 결혼식에 대한 검색어가 최근에 한 250%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가한 것 중에 제일 많은 검색어가 한국 웨딩 이런 것들의 검색어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얘기는 뭐냐면 결국 그 부분에 대한 잠재 수요가 어디엔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그거를 좀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좀 대안 검토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뭐 무역협회 자료를 좀 살펴보면 중국에서 이제 웨딩 관광 관련해 가지고 한국의 어떤 부분들에 되게 매력을 느끼느냐 이제 분석한 자료가 거기에 보면은 한국에서 이제 그 웨딩 촬영 같은 걸 할 때 되게 컨셉추얼하게 많이 찍는다. 중국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중국의 웨딩 문화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중국인들이 굉장히 호감을 많이 갖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소스도 그런 부분의 수요를 조금 더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 그런 문화는 베트남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참고하셔서 계획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좀 장기적인 플랜을 좀 구상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 업계에서는 어쨌든 당면된 그 영업 활동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부분, 내년의 부분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하시는 거는 당연하신 거고요. 정책적으로 고려하실 때는 지금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020년에 도쿄 올림픽이 있고요. 2022년도에 그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도쿄와 베이징으로 몰려갈 텐데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들을 서울스테이를 하고 넘겨줄 수 있을까? 그래서 호텔, 항공 이거 패키지를 어떻게 만들까 이제 고민을 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라 저희도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제주도 마찬가지로 뭐 도쿄올림픽이나 그다음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물론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여행사에서 패키지를 짜고 하시기에는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준비하신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사 없이 생각나는 부분들 다른 토론자의 2배 시간 드렸습니다. 좋은 얘기 많이 드셨죠 지금. 삼성 반도체가 왜 세계 최고의 초인류 이런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겁니까? 이게 다 R&D거든요. R&D. 우리 제주도 관광도 이제 연구팀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연구팀. 진짜 R&D 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연구하고 거기서 좋은 결과 나온 거를 이런 시간에 이렇게 공표하고 이런 사이클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우리 도청 과장이 계십니다. 우리 관광공사에서 오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제주 관광공사에서 여기 손 들어 보십시오. 안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 홍재선 토론자분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지금 SNS 부분이 발제자도 그렇고 지금 토론자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젊은 계층의 SNS. 그러니까 이 젊은 계층들을 제주도의 페르토를 정기적으로 좀 각 국가별로 이렇게 좀 해가지고 걔네들이 SNS를 통해서 많이 유포될 수 있도록 하고 그 SNS 마케팅 팀도 좀 운영을 해야 되겠고 제주도에서 이런 것을 좀 주변국에 좀 우리 잠재 시장이 되는 쪽에 네트워크를 좀 구축해가지고 이쪽에 본격적으로 손을 대지 않으면은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런 쪽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발표자들은 좋은 내용 많이 말씀하셨고 토론자는 또 다른 각도에서 또 준비해 오신 좋은 말씀 이제 많이 해주셨는데 시간을 한 번씩 더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오버돼가지고 지금 몇 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식사. 우리 몇 분까지 시간 조금 더 쓸 수 있어요? 10분
30분 정도요. 이게 6시에 예정 끝나기로 돼 있으면 다 끝나야 정상이에요. 그래야 다 식사도 하고 가시고 그러는데 다 사장님들 다른데 이제 뭐 7시 어디 약속 있을 거라고 그 식사도 못하고 또 부랴부랴 나가버리면 이제 좀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행자가 시간을 잘 지키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요. 발제자는 나중에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불로의 의견을 오늘 발표한 내용과 관련해서 딴소리 하면 안 되시고 발표한 내용과 관련해서 아주 짧게 그 1분 정도씩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요점만. 그래서 플로에서 마이크 준비해 주시오. 말씀하실 분. 뭐 질문도 좋고 자기 의견도 좋고요. 없습니까? 식사를 빨리 하자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 우리 강 의원님. 예.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할게요. 지금 쭉 토론자분들 내용 다 들으면서 굉장히 생소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 관광객 동선에 대해서 그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예시를 알려줬어요. 일본 예시를. 그래서 그 지역마다에 대한 특색에 대한 컨셉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제주도를 예를 들어가지고 지역마다의 컨셉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거 메모 좀 해놓으십시오. 우리 저 관련님께서 저희 대답이 너무 길어지면 안 돼요. 짧게 하세요. 준비를 딱 요약을 해두고 계십시오. 다시 한번 플로에 예, 저쪽에 예. 마이크 좀 드리십시오. 자기 소속 얘기하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피닉스 중앙이라고요. 피닉스 아일랜드 거기 쪽에서 서울 본사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정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주로 하는 업무가 이제 서울에서 손님들을 모시고 이쪽 제주도로 오는 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도 이제 제주 쪽에서 일을 한 지 또 여러 가지 한 지가 한 17년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점점 드는 생각이 뭐 발표하신 내용 중 대부분이었지만 제주도가 비싸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리고 좀 그런 고민에서 제가 좀 요즘에 좀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과연 제주다움이라는 게 무엇일까? 제주다움. 그런 게 있어야 뭐 해외보다도 제주도에는 제주다움이 어떠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메리트가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제주도에서는 제주다움을 어떻게 좀 부각시킬 수 있을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제주도가 가장 이슈가 됐고 그게 좀 고객들한테 좀 어필이 됐던 게 올레길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는 제주도를 대표하는 또 제주다움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세계화도 시켜야 되겠고 지방의 색깔도 좀 담아야 되겠고 동전의 양면인데 그거를 동전 양면을 어떻게 또 섞어가지고 한 면으로 만들지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 뭐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 분 더 있습니까? 불러요. 자, 없는 걸로 보고 그러면 우리 저쪽에 우리 관리분께서 그 컨셉 문제하고 아까 모빌리티 그 데이터 그 이동 동선마다 주머니에서 돈이 얼마씩 나와서 카드 결제하고 뭐하고 하는지 그까지 하면 다 볼 수 있다 그러면 영화 보듯이 그 말씀이죠.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제주에서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보다는 오히려 여기 계신 이제 현지 전문가분들께서 개발하시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제언은 이런 겁니다. 지금 비자 카드에서 제가 최근에 받은 이제 자료로는요. 우리나라 한국인이 일본에서 쓰는 카드 소비액이 1인당 평균 46만 원이에요. 이게 이제 항공 숙박을 제외한 현지 신용카드 결제 내역입니다. 물론 이제 여행자 수표나 뭐 현금으로 엔화로 이제 결제하는 부분은 또 이제 제외된 부분이기도 해요. 46만 원을 소비를 하는데 외국인이 제주도에서 얼마를 소비하는지는
뭐 비자카드에서 제가 받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것보다는 극히 적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행 경비의 문제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사고 싶게끔 하는 어떤 소재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소재 개발이 컨셉의 한 소재가 될 수 있고요. 그게 각 마을마다 각 그 소마을마다 특화를 시켜야 될 그런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대 교수님이 말씀한 컨셉은 관광적으로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 아니죠? 예, 그러니까 관광적으로 하시는 분이면 그것을 컨셉 대신 테마라는 말을 썼을 겁니다. 그 마을마다 테마, 아까 호텔마다 테마, 아마 위 호텔은 의료 관광이 테마죠. 네? 그럼 뭐 신라 호텔은 테마가 뭐 될 겁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저 홍재선 그 웨딩 그 중국인 웨딩 시장을 얘기했듯이 신라 호텔이 웨딩이 테마가 될 수 있죠. 만일에 그쪽으로 이제 노력을 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컨셉이고 테마이고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강 의원님이 이해되십니까? 그냥 요 정도 시간 관계상 이해해서. 발표자께서 한 2분 정도 해서 토론자 얘기하고 발표했던 내용하고 약간 뭐 어깃장이 놓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까 누가 질문한 것도 있었는가 해서 종합해가지고 한 2분 정도 해서 추가로 좀 말씀해 주시죠. 많이 들어서 짧게 한 1분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SNS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중국 유학생한테 통화 57일 좀 부탁을 했습니다. 검색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한테는 내국인 관광 조사해달라고 그랬죠. 정책 과정과 계시지만 아마 내년에 SNS 온라인 쪽으로 예산이 대폭 많이 반영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돈에 있는 유학생, 대학생 좀 활용해서 SNS를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주도 관광 가격이 비싸다 말씀하시는데 숙박은 5년 10년 전에 비해서 한 15만 원 대체 5만 원 합니다. 렌터까지 만 원, 2만 원 하고 그리고 항공 요금도 굉장히 떨어졌고 제주도 관광 가격이 비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힘들고 단지 이러한 상황을 좀 소통을 잘하면 제주 관광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관광지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프로모션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제주 관광이 위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10월 8일 KBS 뉴스에 대만의 컨딩 사례가 방영됐었습니다. 2013년까지는 정말 관광객 많아서 가이드 관광 걱정하다가 중국 본토로부터 20% 관광객이 줄어드니까 지역 경제가 초토화됐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관광 사업체 맞지 관광 사업체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가 초토화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 제가 10월달에 우리 내수 관광이 한 8% 9% 줄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후렴이 계속돼가지고 한 10% 20% 줄어버리면 제주 경제가 초토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서 터닝 포인트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단기적으로라도 뭔가 액션이 필요하지 않은가 처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코멘트 잠깐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장 변화에 너무 끌려다니는 것보다 시장 변화를 유도하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여러분들이 그 특이한 이런 테마가 있는 이런 상품들,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서 그 상품이 SNS를 통해서 이제 광고가 되고 홍보가 되고 해서 새로운 시장들이 많이 찾아오는 우리가 시장을 리드하는 시장을 팔로잉하는 것보다 리딩하는 이런 자세로 좀 적극적인 자세로 이제 하면은 2020년까지 지금 수요 예측을 좀 꼼꼼하게 좀 여러 각도로 해봤는데 한 2천만 명 오겠대요. 2020년까지, 2023년까지. 우리가 그걸 다 유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거는 우리 몫입니다. 우리가 꼭 뭐 2천만 명 유치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는 거예요. 한 1,700, 1,800, 뭐 그것도 할 수 있고. 아니, 기존보다 줄여서 우리는 제주도는 1,500선에서 동결시켜가지고 더 부가가치 관광객들만 골라서 유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전략이 갈 수도 있고요. 하는 그런 겁니다. 그건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표자가 복합리조트 얘기를 강조를 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 제주도는 복합리조트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그 싱가포르식의 복합 리조트를 생각하면 안 되고 제주도의 그 복합 리조트는 왜 필요냐 하면은 날씨가 나쁠 때가 많잖아요. 1년의 절반은 자주간 바람 불고 비 내리고 눈 내리고 자주간 그런 날씨인데 그래서 인도화가 돼야 되지 이렇게. 밖에 태풍 불어도 좋잖아요. 이런 게 넓은 게 축구장 한 30배 넓이 이런 인도화 파크가 있으면은 그게 이제 캘커타주의 그 에드먼턴시에 있는 그런 몰이거든요. 웨스트몰 뭐 이런 것들. 제주도는 그래야 야간 관광도 되는 거예요. 야간에도 다 모이는 거예요. 날씨 나빠도 다 모이는 거예요.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고 재미를 보고 있고 다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복합몰이 제주도형의 어떤 복합 리조트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이거 오래전부터 얘기하는 건데 이걸 안 해요. 이걸 하면은 다 거기가 이제 관광의 허브가 되고 이럴 거고. 그 다음에 밀레니얼 거리 제 얘기했잖아요. 관광 거리인데 일종의 관광 거리는 여기가 유명한 관광지다 하는 그런 도시치고 관광거리 없는 데가 없거든요. 제주도는 관광거리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길 수도 있지만 완전히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두 개를 겸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관광거리가 진짜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또 오키나와만 가도 그 유명한 관광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파타야 같은 데는 인위적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람들 얼마나 북적북적합니까? 제주도는 그런 거리가 없어. 그게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게 박 기자가 여러 의미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왜 아직까지 안 되는지 참 아쉽습니다. 케이블카 카지노 있죠? 어차피 해야 될 건데 안 한다 이거죠. 어차피 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 언젠가는 어차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자꾸 다른 데서 뺏겨. 그 일본도 오픈 카지노 이렇게 다 하잖아요. 이제 요새는 다 그 허용하는 추세 쪽으로 이제 가고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건 정책의 몫이고. 그래서 그런 사업 기회를 주고 또 그런 재미를 찾아서 오는 시장이 제주도의 관광시장이 더 커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하고 우리 앞에서 영상 자료가 보듯이 꿈을 크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일부터 새로운 출발합시다. 네, 감사합니다.